정말 마가가 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정말 뭐 다 그걸 원하잖아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근데 지금 트럼프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민주당도 민주당의 방식으로 그게 있는 건데, 이 4년 트럼프 지금 향후 4년을 긴 트래젝토리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지금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에 미국이 정말 나가가 좀 되는 거냐, 될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해봐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그 재밌는 얘기는, 이런 얘기는 소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게 트럼프는 안 바뀌는 사람이고 그냥 이번에 다시 들어오면 복수의 화신이 돼가지고 4년 동안 지 맘대로 할 거다. 어? 우리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는 쪽으로는 보통 이렇게 집권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다시 집권을 하는 경우에는 통치 능력이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아베처럼 실패했다가 5년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잘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집권을 해가지고 과거의 그런 통치 능력보다는 효격이 형성되는 걸 보였는데, 트럼프는 그런 구석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가? 자기가 잘 못했던 이유가 딥스테이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다 풀었다고 생각하니까 순도 높은 로열리스트만 끌어안겠다는 게 생각이라. 제이디 벤스는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어드미니스트레이트, 이 행정국가를 싹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미들레벨 뷰로크라 다 자르고 다시 우리 our people로 채우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판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마가가 엔드 스테이트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무슨 마가인지. 혹자는 퍼스널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해요. 근데 퍼스널 프라이버시 어디든 땡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근본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리는 엔드 스테이트이 있을 텐데 우리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국민들이 혹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그 그레이트 아메리카라는 이미지는 대략 있을 거 아니에요. 글로 다시 가자라고 하는 거는 1950년대 미국, 50년대 미국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그죠.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룩스 얘기를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긴 한데, 데이비드 브룩스가 했던 얘기 중에 또 재밌는 게, 적어도 레이건부터 오바마까지는 자유무역, 나토, 그다음에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로의 이행, 이거 세 개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에 와서 그게 깨졌다다 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소위 마가라는 거를 어떤 걸로 볼 거냐,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엔드 포인트가 뭐냐, 그럼 저희 탈산업사회의 어떤 이렇게 유연한 이행이냐. 근데 그러기에는 공화당 쪽이나 이 포퓰리스트 쪽에서 드릴 베이비 드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도 그렇고 어떤 탈산업 사회의 어떤 구조적 어떤 이행, 이런 거는 결국 다 과학기술 쪽인데, 공화당 쪽은 또 계속 가지고 있는 반감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한국이나 일본 같은 규모의 나라로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자원도 많고 너무 계층도 다르고, 비단 정치 양극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조업이 붕괴되고 금융 아니면 서비스로만 지금 지탱되는 미국인데, 그러면 마가라는 거는 제조업을 다시 복구하는 거냐? 제조업을 복구하는 거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라고 또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방향성이라는 게 그냥 우리 일방향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좀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그 내놓는 그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노동자,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은 제조업 일자리가 필요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피해가는 핵심 수단은 타리프고. 그러니까 그 공식이 있는데 대강 우리는 지금 그 공식이 틀렸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공식은 완벽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몇 가지 어썸션이 있는데 그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데런 아세모글루가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올리고 그러면 여러 기업들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고 제조업을 하는 거 맞다. 근데 그 스케일드 워커는 어디 있느냐? 미국 내에는 이미 그런 스케일드 워커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맹점이 생기는 거죠. 매팩처링이 온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고서 다시 제조업 기반으로 경제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들을 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TSMC 같은 경우 공장 세웠는데, 미국 그 지역에서 없는 거죠, 사람이. 대만에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 자체는 맞지만, 그 안에 중요한 이제 어썸션들이 있는데, 그게 충족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탈산업 사회로 이행이라는 게 결국 잡 트레이닝이라든지 네. 잡 리플레이스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미국의 교육 시스템, 또 미국의 거버넌스, 미국의 문화적 전통 이런 것들이 과연 탈산업 사회로의 이행을 보장하는 이런 소위 잡 리플레이스먼트나 잡 트레이닝 이런 것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보장되지 않는데 테리프만 때리면 징벌적 조치만 내리면 기업들은 결국 정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그냥 트럼프 시대가 끝나길 바라는 혹은 다른 데로 또 리쇼링 하는 이런 변형된 결과밖에 안 나온다. 그건 아마 트럼프도 알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게요. 4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한테는 일단은 FDI의 형태로 미국 안에 제조업을 하려는 외국 기업의 외국 자본의 투자 자체가 성공으로 평가가 될 겁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어떤 리트레이닝,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안전망을 두텁게 해서 그런 어떤 제조업에 대한 르네상스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원래의 민주당의 그런 개입적인 기획이 공화당이 그게 필요한 정도까지 상황을 바꿔놓을 수는 있는 것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데 트럼프는 제 생각엔 본인이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할 필요도 없으며 그거를 할 이유도 없는 상황인데 적어도 그게 유권자들한테 보여주는 방식,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공화당의 향후 10년 혹은 그 약간의 이상, 적어도 2번의 더 정권의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먹고 살 그런 어떤 어젠다는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는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마가의 성공이다. 이거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변화의 단초는 역설적으로 공화당이 제기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또 들고요. 아까 권 박사님이 자꾸 그러면 트럼프는 계속 로지 픽셔, 계속 좋은 앞날만 있냐. 근데 당장 저는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어떡할 것이냐. 여기에 분명히 굉장히 단기적으로 우리가 올해에서 내년 넘어갈 때, 그 다음에 내년 중하순까지 이르는 트럼프의 행정부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그러니까 동맹국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권자들이 이걸 바탕으로 과연 투표를 할지 이거는 미지수거든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동의를 합니다. 서 교수님의 평가에.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에 가지는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는 어떤 기존 매체들한테 주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실제 중산층 혹은 그 이하의 계층한테 경제적인 효과를 충분히 주는 상황과 상관없이 엄청나게 언론에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맹국 역시 그런 평가에 동참할 것일 거예요. 별 신경 쓸까요? 그냥 페이크 뉴스 이럴 텐데. 롱이라는 얘기 워싱턴포스트에서 뭐라고 하든 페이크 뉴스. 근데 동맹국들이 해칭을 시작을 하고 동맹국들의 태도가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트럼프라는 변수가 워낙 커서 국제사회를 거의 상수로 우리가 취급해왔는데 사실 국제사회가 변수고 이 사람이 이제 상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두 개의 전쟁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빨리 신호가 올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스라엘이 컨트롤이 트럼프 그 프레지던시 하에서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테스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당선되자마자 네타냐후는 공세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렇죠. 과연 도대체 마가의 또 다른 축인 미국이 1950년대 눌렀던 어떤 그런 리더십, 그 다음에 헤게모니의 등장, 이런 것은 뭐 전문가들 층에서는 그럴 리 없다 보겠지만 미국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지점들이 과연 이전 4년 임기 때와는 다르게 그때 뭐 북한도 만나고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제스처를 취할 수 있었고 아베라는 또 유능한 사람의 파트너십에 의해서 동북아에서 중국을 상대로 굉장히 성공적인 걸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4년이 과연 그런 정도의 뭔가를 레가시라고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 좀 저는 우려를 아직 권 박사님의 표현했던 우려를 좀 공감한 저는 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오버리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그건 한국 전쟁과 좀 어넬로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전쟁 때도 결국 아이젠하워가 당선됐을 때 갖고 온 슬로건은 한국 전쟁 끝내겠다라고 해서 들어왔었고 그럼 50년대 상황인데도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빨리 끝내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공화당 지지자들이라면 그렇게 뭐 반대할 일도 아니고 뭐 찬성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좀 다른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끊으면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젤렌스키한테 지원을 말 안 들어? 그냥 다 끊어. 근데 그 푸틴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푸틴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상당히 쉽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크게 이렇게 국내적으로 반격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그 산업사회로의 복귀 과정에서 하나의 변수는 미중 경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으로 넘어갔을 때 트럼프가 했던 거를 거의 해체를 안 했잖아요. 관세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미중 경쟁에 들어갔다라는 건 이게 미중 경쟁 없이 그냥 지구화된 세계였으면 트럼프가 하는 짓은 완전 말도 안 되는 짓이었기 때문에 바로 복구가 됐을 텐데 미중 경쟁이라는 이 과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로직으로 말이 안 되는 선택도 안보적인 논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는 산업이 지금 하는 물론 실행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공장 리쇼어링 했는데 공장 안에는 AI밖에 없고 뭐 이런 오토메이션 다 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래도 이 디리스킹, 디커플링 이거는 꽤 갈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저도 비슷한 입장인 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사실은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세계 평화가 온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한테 주어진 굉장히 강력한 도구인 게 do nothing. 그러니까 미국 정치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요청하면 의회가 표결해서 승인해주는 과정이었는데 트럼프가 지원 요청 자체를 안 하면 미국 의회가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역사적 전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제가 어저께 국회 가서 들었던 질문 중에 왜 이 시점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냐. 이게 지금 이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의 계산을 끝낸 게 결국 종전협상, 휴전협상 빨리 시작된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그 시점에서 가장 많이 땅을 확보했냐는. 또 그 시점에서.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바그너 뭐 그 용병들이 반란해서 몰락한 다음에 러시아 군대에서 군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가 있었고 지금 굉장히 러시아 본토도 조금 잠식당한 상황에서 북한군 용병이라도 써가지고 이걸 빨리 회복하고 어느 정도 확보해 나와야 종전 휴전 협정에서 유리한 곳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 요청 안 하게 되면 의회가 움직이지 않을 거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기는데 나토 동맹국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렇지만 대부분 미국 리더십이 빠지면 나토 동맹국들이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준다.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렵다. 특히 독일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뭐 천연가스 경제관계 등등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제사회가 젤렌스키한테 휴전 협상해라. 뭐 소위 한반도 모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되는 것보다 트럼프가 돼야 뭔가 자기가 하마스와의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선언하면서 뭔가 왜냐면 국내적으로 리더십 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조금 하마스한테 우리가 많이 했다라고 공세적으로 나온 다음에 끝내고 오히려 트럼프와 미국인 인질 협상 같은 거를 좀 본격적으로 해서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 내가 대통령이 돼서 아이들이 못 구했던 미국인 인질들 지금 50명인지 60명인지 좀 확인도 안 되지만 인질들 다 내가 구출을 했다. 이런 선물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상황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그런 소설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국제 정세가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뭔가 굉장히 좀 더 안정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패권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 역량이 갖춰져야 의지도 따라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의 트럼프의 해법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패권은 계속 쇠퇴하고 있고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그 패권의 복원을 위해서 명시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대고 목표가 패권이 아닌 것 같아요. 패권이 프라이머시. 프라이머시고 그게 다 되면 어느 순간에는 뭐 패권 세력으로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지금 트럼프의 시야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프라이머시에서 다시 헤게모니 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질서가 다시 복구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은 대충 나온 것 같고 그럼 그 전망 속에서 한국과 관련된 뭐 이쪽 지역에 나온 좀 얘기들을 조금만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은 대충 지금 이제 상수처럼 지금 나와 있고 중요한 거는 그 트럼프의 의사보다는 우리 일단 지난 4년에 봤으니까 대강 그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그러면 동맹국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혹은 파트너들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아시아로 보면은 중요한 두 국가의 국내 정치가 지금 굉장히 취약해서 무슨 외교적 리더십을 그게 무슨 뭐 미들파워 연대가 되든지 혹은 미국이 빠진 동맹의 연대가 되든지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노마티브하게는 지금 이제 그렇게 가서 미국을 결속하기도 하고 퇴임하기도 하고 이런 그 동맹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그걸 어떻게 보세요, 권 박사님?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이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중일러가 다 있었거든요, 북한까지 해서.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구나. 예전에 1기 때의 경험을만 비춰봐서 사실은 국제정세가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탄세가 달라진 거일 수도 있는데 너무 우리가 예전에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아까 북한 파병 얘기 잠깐 나왔지만 북한도 아무 생각 없이 파병했을까요? 어마어마한 배팅을 하고 파병을 한 거고 어쩌면 트럼프의 그 마가 플랜에 가장 빨리 구멍을 낼 수 있는 것도 북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큰 문제를 해결을 못하지만 문제를 만드는 데는 또 머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자는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러시아랑 동맹을 맺고 파병까지 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평화협상하고 뭔가 종전 협상을 할 때 숟가락을 얹겠다는 거예요. 군축.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두되 실질적으로 중간 단계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이거를 미국이랑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이고 우리 국내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이끌을 것이고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하면 이거를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 하나도 쉬운 건 없죠. 근데
가보지 않은 길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조금 지금부터 1월 20일까지 시간도 있고 마치 어제 제가 시뮬레이션과 경험해봤을 때 마치 치유한 것처럼 다들 행동을 하던데 결과 나온 지 하루 지난 거였거든요. 우리가 너무 질에 겁을 먹고 있다. 그래서 조금 컨피던스 프로젝션을 하고 주변국들 뭐 일본도 중요하고 호주도 중요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국들하고 사전 접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달 상간에. 그래서 뭐 트랙 2, 트랙 1.5 해가지고 계속 접촉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서 북한이랑 협상도 할 수 있게끔 유연한 자세들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지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아닌 것 같아요. 박사님 말씀에 너무 150% 동의하는 게 이런 목소리들이 언론이나 여기저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전파가 돼서 우리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단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트럼프의 미국이 완전히 달라진 미국을 표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숙제를 던진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미동맹 70년의 그 미국보다는 포퓰리즘 미국, 비개입주의 미국,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고 하는 미국인데 이 미국이 그냥 트럼프라고 하는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완전히 달라진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미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관련돼서 굉장히 본격적인 숙제를 받았고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조금 뭐랄까요? 조금 뭐 진짜 너무 먼저 겁을 먹고 너무 먼저 우리끼리 자중질환이랄까? 제가 굉장히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부에서 벌써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방위비 분담금 달라는 대로 주는 대신 핵무장 승인을 받자 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저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게 우리가 정말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라고 믿으면 그냥 자체 핵무장 하는 거지 미국 대통령한테 뭘 승인해달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저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고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트럼프의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트럼프가 뭐 약속 뭐 문서 써줄 거예요. 뭐 의회가 무슨 법을 통과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굉장히 좀 답답한데 조금 우리가 먼저 나서서 지금 트럼프는 지금 다른 뭐 텍스컷에 뭐 어저께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조선업 이런 얘기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먼저 내부에서 뭐 얼마 줄면 되는 거냐 막 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런 논의들을 너무 지식인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너무 이런 드라이브를 걸어서 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뭐 전략 노출, 뭐 협상, 뭐 지위, 뭐 분리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전문가들, 언론, 뭐 띵크탱크 이런 사람들이 다 좀 똘똘 뭉칠 필요가 있는데 조금 그런 차원의 조금 얘기들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면 트럼프의 성향이라는 거 아시지만 10빌리언 얘기하잖아요. 100억 달러 내라고 머니머신이라고. 한국한테 머니머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니머신이 어디 있어요? 마치 머니머신이 있는 것처럼 지금 1조 5천억 내기로 지금 이미 합의 봤는데 그 다음에 더 하는 거. 만약에 이걸 10조로 가게 되면 거기다가 이 증가율 합치면 이건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이미 트럼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대책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패착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협상 전술은 10빌리언 얘기하고 저쪽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는데 우리는 트럼프가 이미 그런 어떤 트럼프 협상 전략에 너무 쉽게 말려 들어가서 너무 패드만을 보여주고 우리끼리 내부에서 그 굉장히 그 혼란도 있고 그럴 필요 없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10빌리언 얘기하면 한 몇 달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포퓰리즘 미국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지만 때로는 잠잠할 필요가 있는 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했던 공포에 의한 상상력 부족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데 저는 아까 그 엔드 스테이트 얘기를 꺼내셔서 그 국제정치에서 지금 마가의 미국이 꿈꾸는 엔드 스테이트가 어딜까? 근데 저는 그게 리버럴 월드 오더는 헤제모닉 오더를 재창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 트럼프나 특히 벤스 같은 경우 되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기는 이미 멀티폴러 월드에 왔다는 걸 인정한다. 중국은 이미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종의 이제 트럼프식 어넬로지를 쓰면 우리는 포커 게임을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쫙 앉아가지고 19세기식의 강대국 게임을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딜 메이킹을 하는 거죠. 그때는 뭐 때로는 완력을 쓰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야비한 짓도 하지만 어쨌든 판은 이미 강대국들이 모여서 포커 게임을 치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어떤 그런 식의 현실주의적인 이미지를 갖고 세계 질서를 짜나가는 미국이라고 한다면 당분간 우리가 보게 될 상황은 줄긋길 것 같아요. 이게 드로잉 라인,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를 쭉쭉 그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러시아 근처에서 어디서 선을 그을 거냐. 동아시아에서는 당장 저는 대만이 제일 첨예하게 떠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어느 선에 들어가는 거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트럼프도 그렇고 벤스도 그렇고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도 답을 안 해요. 너 커미트먼트 하는 거냐? 대만 유사 사태가 일어나면 전쟁 우리가 개입하는 거냐? 낸시 펠로시나 바이든은 그거에 대해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니까. 근데 이 사람들 머릿속엔 대만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컬큘레이션인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 대만을 약간 조공국같이 가져가면 우리한테 뭐 줄 건데 뭐 TSMC는 그럼 뜯어내야 될 거고 뭐 이런 식의 머리가 굴러가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약간은 좀 비관적인 게 굉장히 이상한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근데 이상하면서도 굉장히 낯익은 그러니까 19세기나 20세기 전반기까지 왔던 그런 식의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북한 문제도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선긋기 과정의 일환인 것 같거든요. 트럼프가 생각했던 거는 좀 뭐 이렇게 원산에 트럼프 월드도 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정은까지 끌어오는 방안도 생각을 해본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비핵화라는 의제가 아니라 그건 리버럴 월드에서의 의제였고 뭐 이게 어떻게 대충 퉁쳐서 군비 통제든 뭐든 뭔가 딜을 메이킹을 해서 북한을 조금 더 중국에게서 미국 쪽으로 뭐 잡아당긴다든지 그러니까 좀 더 유리한 지정학적인 게임을 하는 데에 북한 문제가 구상되는 거지 예전처럼 이게 뭐 민주주의나 인권, 뭐 비확산 이런 규범의 문제에서 미국이 북한을 접근하는 상황은 이제 종식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각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버클업하고 이 탈자유세계 질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국제정치가 운영되는지. 이런 문제를, 국제 정세를 생각했을 때 이들이 사실 우리는 지금 한반도 얘기를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들이 정말 중요한 플레이어고 이걸로 우리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EU거든요. 제 생각에는.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거기서 이제 EU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사실 그래서 저는 뭐 트레이드 같은 거 많이 보니까 트래프 원은 이제 거의 뭐 사람들이 올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사실 거기서 가장 큰 변수가 EU의 대처거든요. 지금 EU에서도 지금 엄청난 논의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다시 백파이어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우리도 받아들이고 이제 미국과 좀 더 관계 본고기 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사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의 셈법에서도 사실 뭐 한반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EU라는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만일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뭔가 트럼프의 좀 이렇게 대항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밸런스 할 수 있는 그런 콜리션을 만든다면 사실 EU만한 파트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뭔가 그런 민주주의의 가치랄까? 뭐 이런 쪽으로 약간 트럼프를 좀 더 끌어다닐 수 있는 유인은 되게 EU라는 플레이어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되게 좀 따로 노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지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한국 내에서 논의가 됐을 때는 일본 얘기 항상 나오고 당연한 거죠. 대만 나오고 호주 얘기 나오고 EU 얘기하는 사람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막상 미국 내에서의 그런 국제 정세나 트레이드 얘기 나오면 EU 얘기가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영국과. 그러니까 그런 괴리가 조금 들었어요. 전문가들이 네. 만나면 돼요. 서로 안 만나서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군요. 저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도 많이 됐는데 방금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요. 뭐 자유주의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가 이전의 상상력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에서 바꿔 얘기하라면 트럼프 정부 안에서 이제 우리가 4년 이전 1기를 경험했을 때 느꼈던 것처럼 그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예를 들어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IRA의 그 명목상의 폐기 같은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행정명령으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국가의 리스트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무역 같은 것들을 이미 법안 안에 제약을 하고 사실은 저는 일어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거기에 한국을 지정하면 IRA는 멈춥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하원을 가지 않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우울한 픽처만 가지고 있느냐? 저는 트럼프의 거래적인 속성을 이용해서 뭐 트럼프의 그 참모진이 있는 어떤 주와의 경제적인 협력을 더 개별적으로 강화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그거를 나서서 막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적인 속성을 통해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그것이 아까 그 차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뭐 북한과의 미국과의 트럼프 정부와의 새로운 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뭔가 이전에 취해왔던 어떤 냉전주의적인 사고에 따라서 그거를 도덕적인 어떤 잣대로 판단하기보다는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얻어낸다라는 방식으로 좀 진화했으면 좋겠고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건 저의 희망입니다만 실용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정치권에 제안할 수 있는 굉장히 실용성으로 똘똘 뭉친 전문가 집단을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운영해야 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EU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인도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동남아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즉,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가시화됐을 때, 더욱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이르렀을 때, 한국의 그 해칭 전략이 조금 더 구체성을 띄워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여러 가지 플랜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어려우니까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 이제는 현실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앞으로 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를 대비한다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좀 추상적인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2시간 동안 그 말씀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당장 그 미국의 국내 정치를 이렇게 보는 경우에 민주당은 상당한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러니까 리얼라인먼트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4년 내에 혹은 뭐 단기간에 4년이라는 게 단기니까요. 활로를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공화당 4년은 국내 정치적인 통치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갈 텐데가 말씀 나온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지금의 공화당의 혹은 트럼프의 정책 가지고 뭐 리더십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미국이 원하는 걸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또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합쳐서 보면 4년도 그렇게 평가하지만 4년 이후의 다음 정부 이렇게 봐도 이렇게 딱히 미국이 그 활로를 찾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그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미국의 미래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건데 두 가지 지금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재밌고 중요한 건데 일단은 알아서 기이면 안 된다라고 하나고 두 번째는 땅이 맞춰주면서 4년을 한번 좀 버텨보자라는 것도 틀린 것 같아요. 4년 후에 광명이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이 아닌 다른 미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거를 보이는 현상일 것이고요. 장기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그 미국을 다뤄야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나왔던 거 하나는 그
미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연대, 협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단지 뭐 일본, 호주 네. 이렇게만이 아니고 EU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전체적인 조금 더 판을 크게 네. 보면서 짜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조금씩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탈미국은 아니지만 그 미국 중심 혹은 그러니까 세계 중심에 항상 미국을 돕고 우리의 활로를 찾으려고 했던 그 사고는 이제는 이제 좀 바꿔야 되는데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맞게 돼 있으니 그 지금부터라도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상시 TF가 될지 그 정말 그 우리 전체적인 국가 전략의 기조를 근본부터 좀 다시 그러니까 미국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정말 여기 계신 이 미국 전문가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 오늘 이 방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